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다. 큰 원에 둘러싸인 원과 작은 원에 둘러싸인 원. 가운데 원은 사실 같은 크기다.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도 이와 같다.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 박사는 환경이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론은 교육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교육 환경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사고의 범위를 좁히는 우리의 교육 환경은 변화가 절실한 상태. 과연 창의성 교육을 위한 올바른 교육 환경은 무엇일까?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 환경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환경이에요. 따라서 앞으로의 고민은 우리가 창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교육 환경을 변화시킬 거냐에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환경. 인재를 만드는 교육 환경에 대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와 함께 고민해보자. 예, 제가 이 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1977년에 코넬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깁슨이라는 사람이 어포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행동 유도성이라고 하는 건데, 환경은 그 자체에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환경하고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행동할 때, 또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또 공연장에서 공연 볼 때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환경이 우리의 행동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이것을 보여준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할 때 주문을 받는 분 있죠? 이 주문받는 분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하고, 즉 뚱뚱한 경우하고 날씬한 경우, 우리가 주문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링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완싱크라고 하는 학자가 60개의 레스토랑에 와 있는 497명의 손님들의 음식 주문 행동을 관찰을 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이때 주문을 받기 위해서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 어떤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는 어때요?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날씬하겠죠. 뚱뚱한 사람이 주문을 받을 때 하고 날씬한 사람이 주문을 받을 때 하고 손님들이 주문하는 걸 봤더니 관찰 결과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뚱뚱한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을 때 음식을 더 많이 주문을 하고, 또 후식을 주문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밥 먹고 배부르면 후식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후식을 주문하는 경우에 보면 뚱뚱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는 경우에 4배 더 후식을 더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해요. 누가 주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문받는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또 좀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1984년에 울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 이 담낭 적출 수술 받고 이제 그 회복 중인 환자들을 관찰 연구한 게 있어요. 이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인데, 1972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이제 담낭 적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그 병원에서 한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는 병실이 100배, 200배, 300배, 400배, 500배, 600배, 700배, 800배, 9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5000배, 6000배, 7000배, 8000배, 90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5000배, 6000배, 7000배, 8000배, 90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5000배, 6000배, 7000배, 8000배, 90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5000배, 6000배, 7000배, 8000배, 90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5000배, 6000배, 7000배, 8000배, 90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5000배, 6000배, 7000
바깥에 자연경관이 보이는 그런 병실에서 회복을 했고, 또 어떤 환자는 그냥 병원의 벽이 보이는 병실에 배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두 집단의 환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 보는지 이 울리치라는 학자가 관찰 연구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창문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회복했던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 기간이 훨씬 짧아요. 또 우리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있잖아요. 이 통증도 호소한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또 간호사들이 이분들이 잘 회복하고 있나 이런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결과를 보더라도 훨씬 회복하는 정도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주문하는 거, 건강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도 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사람하고 추라는 사람이 2009년에 환경에 따라서 창의적인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연구 논문 역시 사이언스에 게재가 됐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컴퓨터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이때 우리 컴퓨터 배경색이 있습니다. 배경색이 파란 경우하고 빨간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놔요. 이때 파란색에서 과제를 수행한 사람, 빨간 배경색에서 과제를 수행한 사람의 수행 결과를 봤더니, 파란색 배경에서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창의적 과제 수행에서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빨간색 배경 화면에서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이 아주 세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과제에서는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더라. 즉, 대체적으로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기, 어떤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우리 동기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파란색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접근 동기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전하고 새로운 걸 자꾸 탐색하기 때문에 창의적 과제에서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난 거고, 빨간색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다 무슨 색이에요? 정지 신호는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일종의 회피, 조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세부적 사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틀리지 말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그 상황에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때문에 세부 사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그 연구 결과 그대로 이 메타하고 추의 2009년 연구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솔크 연구소 들어보셨나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 그 샌디에고 가면 라호야라고 하는 되게 그 좋은 휴양 도시가 있어요. 멋지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 도시의 절벽에 연구소가 딱 있습니다. 이 솔크 연구소는 생명과학연구소로서 백신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의 설립자, 이 연구소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나산 에드워드 솔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아마비 백신 개발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1955년에 이제 백신 관련된 연구들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연구에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분이 가방을 싸고 여행을 떠나요. 이탈리아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우리 유럽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성당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성당 가면 천장이 다 높습니다. 그 높은 성당, 천장이 높은 그 성당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생각을 하는 도중 갑자기 자기 연구의 해결책을 확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 착안해서 자기가 백신 개발을 통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솔크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때 주문한 게 있어요. 자연경관을 통해서 트인
그러한 환경에 연구소를 만들고 천장도 높게 만들어라. 그래서 3m의 높이로 높게 연구소 건물들이 만들어졌대요. 이게 1층이 3m인 거죠. 이 연구소가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에요. 상당하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 그 우연 아니냐? 실제 또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즉 천장의 높이하고 사람들의 사고하고 차이가 있겠느냐. 그 연구를 누가 했냐면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마이어스 레빈이라는 사람하고 추라는 사람이 2007년에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장 높이를 2.4m, 3m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2.4m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때하고 3m의 높이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봤더니 천장의 높이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2.4m의 경우죠. 훨씬 디테일, 세부적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제는 잘하는데 전체적인 관계, 전체를 쭉 조망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 반대로 천장의 높이가 3m 더 높을 때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사고 능력은 높게 나타나고 구체적인 세부 사실에 대한 기억 등과 같은 과제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더라. 왜 그러냐? 잘 생각해보면 높은 천장은 어때요? 자유로움, 프리덤. 자유로운 어떤 심리적 장을 만들어 주는 반면에 낮은 천장은 갇힘, 그 연구자의 용어를 빌린다면 confinement라고 하는데 제한, 갇힘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개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과제 수행에 있어서 천장의 높이가 차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교육, 창의성 교육의 문제도 우리 교육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중심으로 좀 거시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 환경의 문제는 뭐냐? 저는 크게 창의성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성보다는 잘함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이다. 즉 뭔가 내가 어떤 적성이 있고 그 적성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나만의 어떤 그 가치, 나만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라기보다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큰 차이가 사실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체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성, 자기가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강조되면 교육 내에서 강조될수록 자기 개성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 결과물들이 새로운 변화와 연결될 때 뭐라고 합니까? 창의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창의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름의 추구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함보다는 뭐가 더 중시돼야 되냐? 개성, 개인이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개성보다는 뭐가 더 중시되느냐? 잘함이 더 중시되는 교육 환경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그러한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어떤 거냐? 생산보다는 뭘 강조하냐? 소비. 지식의 생산보다는 지식의 소비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창의적인 인재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죠. 이런 지식의 소비를 강조하는 교육 문화는 2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많이 배우기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교육 과목, 많은 내용들을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그 학습량, 즉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양들 보면 다른 선진국들, 창의 교육이 강조되는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많은 양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있게 몰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면 나만의 생각, 창의적 생각을 경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싱가포르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처럼 인적 자원을 국가 경쟁력의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천연자원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국가이죠. 이 싱가포르에서 2000년대 교육개혁을 합니다. 교육이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이 교육개혁이 바로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사회적 관심사였던 거죠. 이때 싱가포르에서 이 교육개혁할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모토, 뭐냐? 적게 가르쳐라.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거다. 원어로는 teach less, learn more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1900년대 초에 교육심리학자인 그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제안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면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자기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배움으로서 남는 것은 적다는 거죠. 이러한 캐치프레이즈에 근거해서 싱가포르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양을 상당 부분 줄였어요. 그리고 많은 수업에 실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지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들고 공유하는, 즉 활동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비효율적인 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피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입국에 있는 학생들 15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하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들을 같이 연구해서 매년 비교 발표하는 그러한 국제 학력평가 연구예요. 이 피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항시 공부는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습 동기나 열정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떨어져요. 지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즉 제한된 시간에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그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그 학습 경험을 나의 것도 하는 그러한 일련의 좀 더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오래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바로 뭐냐면 학습 효율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성적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얻었느냐. 그래서 성적을 뭘로 나눈 거냐면 그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투입한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효율화 지수는 대체적으로 몇 위에 해당하느냐. 하위권 30개 국가 중에 2012년 자료에 의하면 24위에 해당해요. 결과는 학업 성취 결과는 1, 2위지만 학습 효율화 지수를 보면 상당히 하위권인 거죠. 사실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들 보면 예를 들어 수학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들 보면 얼마냐. 평균 10.4시간. 10시간 넘어요. 근데 OECD 평균은 얼마냐. 대체적으로 한 7.6시간 정도 됩니다. 또 우리나라하고 수학 성적이 비슷한 그 나라들 보면 예를 들어 핀란드나 네덜란드 보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예요. 우리는 2배 더 공부하는 거죠, 사실. 그럼 2배 더 공부하면은 학업 성적이 더 높아야 돼. 그렇지도 않아요. 또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는 창의성 교육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창의성 지수가 어때야 됩니까? 국가의 창의성 지수를 또 발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그 마르틴 경제발전연구소에서 매년
한 130여 개국의 그 창의성을 평가해서 그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창의성의 경쟁력은 상위권에 있지 않고 하위권에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핀란드, 네덜란드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는 3위, 10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이냐? 한 27위 정도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인,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인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문화는 많이 배우기뿐만 아니라 빨리 배우기를 해요. 빨리 배우기. 빨리 배우기보다는 곰곰이 배우기, 천천히 배우기가 더 중요해요. 이 빨리 배우기가 나타나는 게 우리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빨리 배우는 거. 어렸을 때 벌써 어려운 내용까지 당겨서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선행학습이잖아요.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 결과를 보면 수학만 가지고 보면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한 60% 정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3년 이상 선행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 뜬 거고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고등학교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비율도 한 2에서 3%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앞으로 그 수학자가 될 것이냐 또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냐 전혀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초기에는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이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것 좀 보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해 보면 이 학생들 수학 성적 그 수학을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 착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배우면 내가 더 능력 있는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내가 배우는 내용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배워도 그것은 헛된 배움이 돼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지식체계, 온전한 통합된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체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배우다 보면 그 지식체계를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건물들을 계속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빨리 배우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구나. 좌절에 빠지게 되니까 학습에 대한 모두 잃어버려요. 열정,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빨리 배우기 문화도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뭔가를 생산하는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그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교육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 환경이 아니에요. 권위에 의존하는 교육이다. 이 권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육이에요. 교과서 걸 제대로 아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은 항시 기존에 우리가 쌓아온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그 안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의 생각을 기존의 지식체계에 같이 그 부딪혀서 점검해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의 권위만 의존하는 그런 그 교육 문화. 이게 사람들의 나의 생각을 좀 중시 여기고 그걸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교과서 것만이 정답이에요. 교과서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교과서에 없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항시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지식체계에서 계속 도전해가는 게 사실 교육의 의미여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런 교과서 의존, 교과서의 권위 의존의 어떤 그 문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게 2014년 수능이에요.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세계지리 8번 문제가 문제가 됐는데 이 세계지리 8번 문제가
나프타하고 EU하고 경제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근데 실제 그 당시 이 정답 논란이 일었을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으므로 선택지 무엇이 정답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교과서에는 그게 써있죠. 교과서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의사결정을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에 분명히 이렇게 A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A가 정답입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소송을 냈죠. 결국 10개월 후에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모두 정답 처리해라. 이게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절대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것만을 추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창의성 교육, 생각하는 교육을 말살하는 그러한 교육이에요, 사실은. 또 교사 권위에 너무 의존하는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절대적인 어떤 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나보다 좀 먼저 배운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그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봐요. 당연한 것으로. 근데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질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확고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때도 뭐예요? 자기 생각을 검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교사가 이야기하는 내용 어때요? 막 적는 거죠. 그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대로 재생산하는 그런 것도 일반화된 거예요. 생각하는, 창의적으로 나의 어떤 그 고민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육 문화,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질문 절대 안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가 질문하는 게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괜히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창의적 환경과 관련해서 2016년에 발간한 책이 있어요. 또 2010년에도 유사한 책을 냈는데 이 그로브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창의성을 촉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일단은 생각을 자극하는 환경이다. 스티뮬레이트 해야 한다. 자극을 많이 주는 환경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생각하게 하는 환경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환경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노는 환경이어야 한다. 유의, 플레이 하는 환경이어야 한다.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창의적 사고,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환경적 특성이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교육 환경은 어떠냐? 사고를 자극하기보다는 점차 둔감화시키는 환경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뭘 자극해서 새로운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죠. 또 뭔가를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내가 들은 내용, 내가 본 내용을 그대로 뭐하는, 기억하는 거. 이 기억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리플렉트가 아니라 리멤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걸 강조하는 환경인 거예요. 또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환경이에요. 내 건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렇죠? 노트도 보여주면 안 돼요.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인 거죠. 또 즐겁게 뭔가를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죠. 뭐예요? 일하는 환경. 오로지 일인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 그게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즐겁게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 환경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환경이에요. 따라서 앞으로의 고민은 우리가 창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교육 환경을 변화시킬 거냐에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강의에 몰입했습니다. 그 환경이 이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창의성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을 발달시키려면 이제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죠? 예, 상당히 저희 그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 환경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그 교육 환경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쟁, 남하고의 비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경쟁하고 남하고의 비교는 계속되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해 요인입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즉 이런 경쟁적 그 교육 구조에서 성공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경쟁은 타인하고의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도전해보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돼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일본 학생하고 미국 학생을 비교한 건데, 중학교 때 공부를 비슷하게 잘하는 학생들 선발을 해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한번 비교 연구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동양 학생보다 서양 학생들이 월등하게 자기의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내 보여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해봤더니 이 동양 학생들의 경우는 너무 이제 경쟁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너무 위축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서양 학생들의 경우는 자유스럽게 다른 여러 영역들을 탐색하고 지금보다 더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그러한 학습 경험들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결국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을 이 경쟁보다는 일종의 협력, 그다음에 개별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협력과 개별화라고 하는 두 축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저는 뭐 친구들하고 뭐 경쟁심보다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랑 경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답을 안 보고 풀면 내가 문제한테 이긴 거고, 내가 중대에 포기하고 해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경쟁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도전하게 만들고, 그 학생들이 이제 교육 상황에서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황 교수님처럼 공부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을 중요한 공부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향을 하는 반면에 남하고의 비교에서 내가 우선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는 경우에는 조금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좌절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숙달지향성이라고 하고, 후자는 이제 수행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왜 우리 학생들은 수행지향성을 더 많이 갖느냐라고 보면, 그 역시 환경의 요인, 환경의 영향을 개인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생들이 어떠한 그 학습 지향성,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문화하고 관련해서 학생들이 숙달보다는 수행 지향성을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 창의적인 이제 교육, 창의성 교육을 하려면 학생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지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건데 많은 부담이 있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될까요? 예, 또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주체가 교사임에 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네. 지금처럼 일종의 다른 그 업무 부담, 네. 일종의 행정 업무가 주가되는데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네. 일단은 기본적인 그 지원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 네. 지원 체제가 마련됐다고 했을 때 교사들에게 좀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100m 달리기만 해라라고 딱 정해놓고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100m 달리기만 가르치는 네. 그런 제도예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100m 달리기뿐만 아니라 오래 달리기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오래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자율권을 네. 교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체제는 저희가 모든 것들이 제도화된 틀에 의해서 같은 경주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어떤 새로운 시도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따라서 그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적성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기존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좀 벗어나서 네. 새로운 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장해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저희 교육 그 학교 교육 상황에 네. 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율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하는 교육을 펼칠 수 있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게 같이 따라줘야. 네. 네. 이 평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그 학생의 지식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창의적으로 뭔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결과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 교사도 평가는 것과 관련해서 지식 중심의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면 네. 어떤 새로운 그 시도를 네.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개발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 자율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데서도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용, 과정의 내용을 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방식들을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고민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제한점입니다. 네. 이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정착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단기적인 하나의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관찰하고 그것들을 결과하는 평가로 국한되어 있어요. 네. 이걸 좀 긴 호흡으로 단순히 뭐 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어떤 과제를 기획하고 그 과제를 기획한 걸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와 또 실패로부터 어떠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쭉 이력을 남기게 하고 그 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좀 긴 호흡의 평가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의 수행평가는 너무 단기적인 짧은 호흡의 평가입니다. 네. 그 수행평가를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학생들의 창의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재의 그 지식 중심 평가, 그다음에 단기에 이루어지는 수행 평가를 넘어서는 네. 평가 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창의성 교육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창의성 교육이 또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려면 또 우리가 뭐 어떠한 뭐 환경이나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우리 국민 창의성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저희 사회 전체가 도전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대학을 가도 대학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대학 졸업 후 우리가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에 있어서 한 번 적기를 놓치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화, 풍토에서는 우리 전체 국민들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네. 항시 새로운 어떤 그 도전하에 뭔가를 자기의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하도록 도와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회가 좀 도전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스템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저희 암기식 교육을 넘어서서 여러 생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실패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잘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추파 정신이 뭐냐 했더니 이제 뻔뻔함, 당돌함, 도전 정신 뭐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실패에 대해서는 거의 이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커리지하는 정도. 실패를 많이 해라. 그렇죠. 그렇게 실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또 그게 또 창의성 교육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래서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바로 사직서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실패해도 그것을 자산으로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보장해주고 그것을 자산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인 도전에 상당히 중요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의성 교육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이 사각형 구하는 면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이제 이 학생한테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를 가르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종래는 뭐 높이가 이거고 밑변이 이건데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는